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절 근로자 파견 계약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인 거죠. 계약의 내용 등 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 파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 파견 근로자의 수, 종사할 업무 내용, 파견 사유, 그 다음에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근로 장소, 지휘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파견 기간 및 개시일에 관한 거, 시업, 종업, 휴게 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거, 연장, 야간 근로에 관한 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등등에 대해서 사용사업주는 1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파견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규정에 따른 시정 신청 그 밖의 시정 절차에 관해서는 기간제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간제법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혹은 시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정 절차가 있어요. 그걸 준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단 1 내지 3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해야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 요구 등 노동부 장관은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해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이에 따라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되고,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은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위원회는 2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또 관련 노동위원회 심리와 관련돼서는 기간제법을 준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노동부 장관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조항에 따라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에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에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따른 시정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따라 준용해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 근로자. 근데 여기서 일하는 거잖아요. 파견사업주 근로자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해서 차별을 받은 게 있다면 그 차별 시정에 관련돼서 시정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노동부 입장에서는 차별적 시정 요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차별을 받은 사람이 홍길동 한 사람이다. 근데 이 파견 근로자가 나머지 또 9명, 10명, 총 10명이라서 9명의 근로자가 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차별을 받는지
알아봐야 하니까 시정명령의 효력이 이 사람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고 나머지 9사람들도 조사해보고 쟤들도 차별받았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확대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근로기준법, 동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근로자 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파견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용사업주가 법을 위반한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 파견계약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이 파견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첫 번째 파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지를 해줘라. 당신이 파견 근로자로서 취업된 거고 어디 사업장에 파견 나갈 거다 이런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그래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고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파견 근로자를 원래 뽑을 때는 당신 파견 근로자를 뽑는 거라서 이리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근로자로 뽑았는데 이 사람을 여기에 파견을 보내겠다 그러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한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자, 너 여기 가서 사용사업주 밑에서 파견 근로하는 거야. 근데 끝나고 얘가 너 채용한다 그럴 때 여기 가면 안 돼 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파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얘가 채용하겠다라면 파견 기간 끝나고 그쪽으로 채용돼도 되는 건데 당연한 권리인데 그거를 파견사업주가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조건의 고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해 파견 근로자에게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아까 이제 파견 근로자 계약,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서 48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죠. 근로자 파견 계약 이런 내용을 파견 근로자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죠.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따라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파견 사업주는 규정에 따라 그 내역을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파견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 당신이 여기로부터 파견의 대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려주시오라고 하면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 자, 이 파견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이 대표가 책임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견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을 선정하는 게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처음에 채용부터 시작해서 당신 여기 가서 일할 거라는 거 알려주고 뭐 계약서 체결하고 그다음에 사용사업주가 어디고 무슨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게 파견사업관리 책임자고요. 또 사용업체 입장에서도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 보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고 누구 지휘 명령을 받을 거고 또 출근은 몇 시하고 퇴근은 몇 시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파견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 지정해서 두는 게 사용사업 관리 책임자입니다. 어쨌든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는 파견 업체 입장에서 파견 관련 어떠한 실무적인 것들을 총괄지고 관리할 사람을 선정하는 게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예요. 자, 그래서 또 그 책임자도 하지만 파견 사업 관리 대장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파견 근로자의 성명이라든가 그다음에 파견 장소라든가 사용 사업주는 어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적은 파견 사업 관리 대장이라는 것도 운영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4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파견 사업 관리 대장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해서 나와 있죠. 파견 근로자의 성명, 사용 사업주, 그다음에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그다음에 파견 할 장소의 명칭, 그다음에 소재지, 파견 기간, 파견 업무. 이 파견 사업 관리 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자 파견 계약에 의한 조치. 그래서 사용 사업주는 법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 계약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 파견 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라는 거죠. 그다음에 적정한 파견 근로를 확보해 줘라. 그다음에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줘라.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그다음에 사용 사업 관리 대장도 해야 된다는 사용 사업 관리 대장. 파견업체에서는 파견사업 관리대장이었던 거고 사용업체에서는 사용사업 관리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파견 근로자의 성명, 그 다음에 파견 기간, 업무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적용의 특례. 사실 근로자, 이 파견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가 두 개, 이 사람도 사용자, 이 사람도 사용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을 사용자로 볼 것이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사용자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여기다 다시 그러면 파견주, 사용주가 있다.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가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속은 여기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여기서 하는데 업무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여기 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지휘 명령도 여기서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휴가를 쓴다. 그러면 지휘 명령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휴가를 받기 전에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기 사용자를 보고 어쨌든 또 연차를 내가 15개에서 뭐 10개만 썼다. 그럼 5개 남아있다. 그럼 수당은 여기서 받아야 되겠죠. 수당은. 예. 급여를 여기서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 박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근로계약, 사용증명서류, 그 다음에 근로자 명부, 임금 관련 사항, 시간의 근로, 휴가, 여성과 소년 조항, 재해보상 관련 조항. 그러나 이제 사용사업주를 사용주로 볼 때는 근로시간, 그렇죠. 여기서 일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건지 혹은 07시부터 16시까지 할 건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휴식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이런 근로시간에 관련된 것들은 사용사업주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휴식도 마찬가지고 여성과 소년 조항 중에서 근로시간 부분, 그 다음에 임산부 보호조항. 당연하겠죠. 임산부일 경우 여기서 일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가운데 박스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안법에 따른 적용의 특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사람을 사용주로 볼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주로 보고 어떤 거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어디가 여기가 사용사업주인 거죠. 아니, 사용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등등 해서 건강관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디? 여기서 시간을 내줘야 되겠죠.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안법에 따라서도 이 소속이 여기이기 때문에 대신 일은 여기 가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안전의 부분에서는 여기서 책임져줘야 돼요. 왜? 일은 여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니까. 여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긴 단지 소속이고 여기 나가서 파견 나가서 일하는 거니까. 여기 주로 산안법에 있어서는 주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가 돼요.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얘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벌칙입니다. 예, 벌칙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이 파견법이 그렇게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벌칙까지 아마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하단에 있는 양벌 규정 볼게요. 양벌 규정이라는 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파견한 자의 벌칙 등등등 해서 양벌 규정이라는 건 둘 다 처벌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따른다. 요 정도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럼 보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재에 그 예상 문제를 좀 넣어놨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우리 노동관계 법규가 1장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2장이 근로기준법 뭐 등등등 해가지고 8장이 직능법이었어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여기까지 주로 나오다가 이제 9장, 10장, 11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이 뭐예요? 파견법이죠. 그 다음에 10장이 기간제법. 그 다음에 11장이 퇴직금법.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세 개의 챕터에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요게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출 문제라기보다는 예상 문제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우리 교재에 어떤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한 번쯤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하나만 풀어보면 498페이지 1번이 파견법에서 정하는 파견이 불가능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제가 파견법 초기의 초창기 이제 그 앞부분에 파견 가능 직무에서 첫 번째는 제조업에 있어서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파견이 절대 불가한 업종이 있었죠. 직종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 두 번째가 뭐 등등등등 나오고 그 밑에 또 뭐 대통령령으로 또 정해진 거 있었죠. 거기에 뭐 선언도 있었고 등등등 많은 부분 요 절대 금지 업무에 관련된 내용 혹은 불가하는 파견 가는 직무 이 전체를 한번 1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은 그렇죠. 파견이 불가능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뭐야?
파견이 가능한 직무를 물어보는 거죠. 시험 문제가. 그럼 뭐예요? 예. 근로자 파견, 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도 안 되고, 선언 업무도 안 되고, 산안법에서 유예하거나 위험한 업무도 안 되죠. 그러면 제도 기술 종사자 혹은 캐더 포함 업무는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를 통해서 그 본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